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기침 및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성기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런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앞에 서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로 만성기침과 관련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젊었을 때에 옛날에 TV에서 방영되던 그런 인물이라고 알고 계실 건데요. 아마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인물이 이제 동일한 그런 사람인데도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헐크로 변해버리는 그런 모양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알레르기 질환도 이렇게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으면 아주 심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레르기 질환도 평상시에 잘 다스려 주어야만 평상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먼저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기침이라고 이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만성 기침으로 오신 그런 환자분들이 오신 이유는 특별히 이제 정말 이 기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침이 혹시 나쁜 병은 아닌가, 혹시 죽을 병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흔한 질환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물론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중증인 그런 질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흔한 질환으로서는 기도 자극물질의 노출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 후 기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매연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 후 기침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감기와 같은 그런 감염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기침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 이루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 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천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은 기도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도 질환 중에 하나고, 이런 것은 만성 기침의 아주 주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위식도 역류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도 요즘에 많은 서구화된 그런 음식이라든지 식이 습관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본래는 위 안에 있어야 될 위산이 식도를 이렇게 통해서 올라오면서 기침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기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위산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도 식도에 머무르면서도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만성기관지염입니다. 이 만성기관지염은 기침을 동반하고, 그리고 이제 가래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래가 많이 나타나고, 특히 흡연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즘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별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제 유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제 유발성이라는 것은 약을 드심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침이 되겠는데, 흔히 이제 심장약으로 이제 드시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 약 중에서도 이제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심장약을 드시면서, 혈압약을 드시면서 오히려 기침을 계속한다, 이렇게 하시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잘
복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혈액을 맑게 하는 그런 아스피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끔씩 기침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약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데요. 이 기관지 확장증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릴 때 홍진이나 백일해 이런 것들을 아름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기관지 확장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릴 때에 뭐 홍진 기침을 제대로 못 풀었다 이렇게 한 그런 병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관지에 염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가래라든지 기침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심한 오랫동안 기침을 할 수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폐렴이라든지 감염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만성 기침의 종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치는 않지만은 또 우리가 치료하는 중에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들이 되는데, 기관지암, 우리가 알고 있는 폐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드물지만은 이제 기관지 결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여성분들에게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 이 기관지 결핵을 가끔씩 이제 다른 질환으로 오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기관지 치료에 반응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 결핵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에 대한 진단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물지만 이제 이물질 흡인이 있어요. 이물질 흡인은 식사하다가 심하게 이제 사례가 들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단순한 감기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또 한참 지나고 나면 그쪽에 이제 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끔씩 이제 폐암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기관지 내시경이라든지 검사를 해보면은 그쪽에 이물질 흡입, 예를 들어서 이제 닭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지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계속 기침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섬유화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도 간에 보면 간경화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간경화라는 것처럼 이제 폐도 이제 딱딱해지는 그런 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폐섬유화증이라는데, 이것은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폐섬유화증이 진행되면은 상당히 기침을 하고 또 치료하는데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만성 기침의 흔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비루 증후군과 같은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을 인해서 나타나는 기침이 있고, 또 기관지 천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알레르기 환자들은요, 주로 이제 비염이나 결막염, 그리고 기관지 천식,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음식물 알레르기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 주로 만성 기침과 관련되는 그런 질환인 비염과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기관지 천식의 유병률이 날이 갈수록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가 갈수록 이제 서구화되고 우리 생활의 패턴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요. 기관지 천식의 경우에는 특히 두 번의 피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소아와 같은 10세 이하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한 번의 피크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세나 40세 때는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가 이제 70세나 60세 이후가 되면은 노인이 되면서 다음에 기침이 또 심해지는 그런 천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알레르기 비염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20, 30대에 이제 급격히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도 중요한 알레르기 질환 중에 하나인데, 특히 영유아 시기에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 중 1명이 아토피 피부염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좀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앞에 보면은 이제 20, 30대에서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토피 피부염은 어릴 유아 때 이제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자라게 되면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아이는 이제 앞으로 다른 알레르기 질환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충분히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레르기 질환은 이제 특히 이제 2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본래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타고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바로 뭐냐 하면은 유전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알레르기 체질이 있고요. 그다음 2번째는 이제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을 만들게 되는데요. 나중에 유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인자라고 했을 때는 꽃가루라든지 이제 집 안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나 바퀴벌레, 곰팡이, 그리고 음식물이나 첨가물, 심지어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약물에 의해서도 천식이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레르기 유전적인 요인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한쪽에만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한 50에서 60%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 다 있을 경우에는 75에서 80% 정도 아주 높은 비율로 알레르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이제 두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한 상당 부분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이런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알레르기가 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자녀라든지 손자를 통해서 유전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를 발생시키는 유전자도 있지만은 알레르기 약물에 의해서 잘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유전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하고 이제 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생기는 그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거에서 보면 이제 열이 나는 그런 환자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알레르기에 대해서 노출이 되면은 이제 천식이나 또 비염이나 두드러기나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실제로 알레르기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실내 알레르기 물질에서 잘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애완동물 그리고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곰팡이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실외에 대해서는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로는 이제 나무 꽃가루, 나무 꽃가루나 아니면 잔디 꽃가루, 그다음에 풀꽃가루, 이런 잡초 꽃가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잎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진드기 같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곰팡이, 실외에 있는 곰팡이 이런 것들도 알레르기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에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고 제가 보는 환자분 중에 한 반 정도는 이런 진먼지, 진드기에 예민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서식하는 곳은 이제 침구리라든지 의복, 소파, 카페트 이런 거에서 자는데요. 이 진먼지 진드기가 먹고 사는 먹이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그런 인설이라든지 그리고 머리카락의 비듬 이런 것들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거의 진먼지 진드기하고 같이 안 지낼래야 안 지낼 수 없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피크를 이루는 그런 시기는 언제냐면은 이제 8월에 최고를 이루게 되면 이때가 가장 습한 때거든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가 어느 정도의 온도가 높고 그리고 습도가 높을 때에 상당히 증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이제 진먼지 진드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알레르기 질환이 이제 심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퀴벌레 이런 것들도 요즘에 그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서식하는 곳이 많이 있고 이런 바퀴벌레도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부엌이라든지 기름기 있는 곳, 뭐 바퀴벌레가 못 먹는 그런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누나 설탕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질들이 다 바퀴벌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요. 애완동물에 보면은 이제 털에 이제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상피에도 있고, 그다음에 침에도 있고, 그 또 분비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애완동물의 털에 기생하고 있는 그런 진먼지 진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알레르기 물질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문만 열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팍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완동물이 에 대한 그 알레르기 물질이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 있는데 그 애완동물을 제거하고 나서도 한 2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정도도 그 알레르기 물질이 남아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가루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꽃가루는 크게 나누어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에서 나오는 잔디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잡초에서 나오는 그런 꽃가루가 있는데 요즘에 특히 문제가 이제 지금부터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나무 꽃가루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작나무라든지 오리나무라든지 이런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꽃가루가 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는데요. 그 분포를 제가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3월 전후로부터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나무 꽃가루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오리나무나 자작나무나 소나무,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주로 봄철에 날리는 그런 알레르기 꽃가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정도가 이게 진행되면 이제 목초류라 해가지고 목초류는 바로 잔디 꽃가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디 꽃가루가 이제 서서히 이제 기승을 부리게 되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접어들면은 날씨가 이제 시원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잡초 꽃가루가 많이 이제 날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이제 돼지풀이나 쑥 뭐 이런 한삼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날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보면은 봄철하고 가을철에 그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특히 비염이나 천식 이런 것들을 많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곰팡이 이런 것들도 참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실외에는 옛날에 이제 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실내 생활이 많이 됨에 따라서 실내도 습한 부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한 부위를 중심으로 해놔가지고 곰팡이가 서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곰팡이가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소아일 경우에 알레르기 이제 곰팡이에 노출이 되면은 아주 심한 그런 천식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곰팡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 실상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매트리스나 가구, 특히 가구 뒤에 보면은 이제 곰팡이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름에 또 강수량이 많을 때, 습도가 높을 때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 봄철에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염과 천식이 아주
중요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강의를 가기 전에 몇 가지 OX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맞다면 공표하고 틀리다면 꼬표입니다. 자, 보시고 자, 천식이 있으면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또 좋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는 천식에 좋은 운동이다. 아닐까요? 맞을까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안 들고 계시네요. 자, 그다음에 소아 천식은 성인 천식에 비해 치율이 높다. 이 치율이 높다는 완치율이 높다. 예. 높을까요? 낮을까요? 잘 모를까요? 예. 제가 설명을 좀 이따 하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부분도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에서 적어도 한 30% 정도는 천식이 동반이 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천식으로 진행할 확률이 아주 30%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천식이 없다 하더라도 비염이 있고 비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는 앞으로 천식으로 진행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 천식이 있는 환자한테는 이 비염이 70%에서 90% 정도로 아주 높은 비율로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코나 또 기관지나 이거는 알레르기에 관해서는 같은 한 통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비율이 이제 부비동염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아주 전형적인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생기는 그런 모양들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코가 계속 가려워 가지고 얼굴을 막 찡그리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코가 가렵다 보니 손을 계속 위로 올리는 그런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콧등에 보면 콧주름이 이렇게 막 생기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게다가 이제 비염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으로 호흡하다면 얼굴의 모양이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데노이드 그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얼굴 턱이 좀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양이 좀 변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 주위에 울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크서클들이 생기는 그런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어떤 식으로 생기고 그리고 어떠한 증상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그 치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후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열을 외부로 오는 공기를 이제 데워주는 그런 열 교환을 하게 되고 큰 입자를 이제 제거해주는 일차적인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대기 중에 공기를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공기를 이제 데우게 되고 또 습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숨구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기가 한 32도 정도 되고 습도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태로 되고 입자 크기도 코에서 걸러지는 것을 빼고 아주 작은 입자들만 이렇게 들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이 감기인지 아니면은 알레르기 비염인지 그런 것을 감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과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감기에서 생기는 감염성 비염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속되고 그 이상 되는 경우는 극히나 이제 드물고
약을 써도 좋아지지만은 또 약을 안 써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또 우리 감기가 걸리면 열이라든지 오한, 또 근육통 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콧물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아주 맑은 콧물이 나오다가 서서히 끈적끈적한 그런 분비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을 보면은 증상이 아주 발작적입니다. 기침을 재채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주 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면 끝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심합니다. 아침에 딱 물어보면 아침에 심하다. 딱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려면 그때부터 막 재채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코에 뭐 수도꼭지를 털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맑은 콧물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면 계속적으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데 예민한 그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뭐 거의 1년 내내 막 재채기, 감기를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이제 축농증, 축농증이 잘 생기고, 급성으로도 생기고 또 만성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특히 아이들한테는 중이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코하고 귀하고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에서 축농증이 생기고 축농증이 생기면서 이제 중이염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이염이 생기면은 이제 귀가 아프고, 그다음에 뭐 귀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염이 있으면 이제 수면에도 장애를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골이가 아주 심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비염이 심하면은 이제 집중이 잘 안 돼요. 머리도 아프고 계속 코도 띵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학습 능력도 이제 저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천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천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식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가 목 뒤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콧물이 이제 고였다가 이제 뒤로 넘어가서 계속 목 안에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자분들이 하는 코에, 목에 가래가 계속 붙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가래를 막 계속 뱉는 그런 행위들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얼굴에 기형을 유발한다든지 또 무록, 코에 무록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제 만성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이제 생기는 증상은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이것이 이제 주 3대 증상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가려움증, 이게 이제 코만 가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눈도 이제 막 가려웠습니다. 그래서 비결막염이라고 하는데 코에 알레르기 염증이 생기고 또 눈에도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같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눈부심이나 두통, 눈물이 있는데요. 의외로 이제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신경과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보면은 비염과 이제 축농증 때문에 이제 두통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두통이 있지만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코 내시경 검사라든지 비경 검사, 코를 들여다보는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코가 이제 심하게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가 어떤 것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지 그런 거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혈액 검사, 실제로 이제 다른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리고 앞으로 약물 치료를 할 때에 치료할 때는 문제는 없는가, 그걸 확인하는 그런 혈액 검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축농증이 동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선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코 내시경 소견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제 코 이게 보면은 하비갑기라고 합니다. 코 안에 딱 들여다보면은 제일 크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하비갑기에 이제 점막이 상당히 이제 창백한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부종이 생기면 아주 이렇게 코 점막이 부어오르는 그런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되고, 부종뿐만 아니라 콧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코비루라고 하는데, 이런 코비루가 이제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농증이 생기게 되면은 코 안으로 보면 이런 하얀 그런 끈적끈적한 점액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고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하게 되면은 코 안에 이제 물혹들이 생깁니다. 물혹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코로 숨을 쉬기가 좀 힘들어지게 되고, 상당히 고통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 원인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쉽고도 다음에 빠르게 그리고 이제 민감도가 높은 검사가 바로 알레르기 피부 검사가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피부 검사는 주로 등이라든지 아니면 팔에다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알레르기 물질을 갖다가 등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래서 약간 바늘로 이렇게 뜨게 되면은 그 알레르기에 감작이 되어 있으면 이쪽에 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레르기 물질이 알레르기의 반응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30분 이내면 충분히 결과를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검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현재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게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피부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뭐 정해진 그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한 40개 정도의 알레르기 물질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레르기 물질은 흡입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알레르기도 물질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알레르기도 있고, 그런 몇 가지 흔한 그런 알레르기 물질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약물들이 있는데, 먼저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물로서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먹는 약보다도 요즘에는 코에 뿌리는 약이 있거든요. 이거 훨씬 더 이제 안전하고 효과도 빠릅니다. 그래서 코물이라든지 코막힘이라든지 코가려움, 콧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소스테로이드제인데요. 이 국소스테로이드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는 스테로이드제보다도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웬만큼 사용해 가지고는 부작용이 생기지가 않으니까 상당히 치료를 권유하고 있는 그런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항루코트리엔제가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언급을 하겠지만은 면역 치료가 있습니다. 이 면역 치료는 근원적으로 체질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면역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바로 국소스테로이드제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가 되겠는데요. 요즘에 그 형태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의 형태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부작용이 아주 적습니다. 다음에 이제 축농증이 바로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중요한 합병증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엑스레이가 되겠는데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입니다.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차이가 있죠, 그죠? 왼쪽은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왼쪽은 이런 식으로 허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검게 되어가지고 공기가 통하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상악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공기만 들어있어야 되고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액상 성분이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름이 이렇게 차이에 있게 되면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얗게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축농증이 합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일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코 뒤로 이제 넘어가서 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두라고 하는데 입을 환자로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화농성 분비물들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농증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더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농증이 생길 경우에는 기본적인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은 코가 심하게 많이 막히는 경우에는 이제 충리나 완화제를 줘야 되겠고 필요하면 항생제를 같이 좀 투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농이 계속 고이게 되면 이렇게 세균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더 심하게 곱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해야 되겠고 또 이런 약물 치료에도 충분한 반응이 없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다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수술 후에도 내과적인 치료를 계속 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 천식은 또 알레르기 비염하고 사촌 관계이지만은 또 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기관지 천식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많은 사망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약제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래도 많이 그 치명률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기관지 천식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식은 어떠한 병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지라 하면은 파이프와 같은 그런 공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이프와 같은 공기 통로에 바로 염증이 생긴 그런 병이 기관지 천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기도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정상 기도에 비해서 천식 환자를 보면은 이렇게 누렇게 보면은 이제 가래가 있는데 실제로 완전 누른 건 아니고 끈적끈적한 그런 하얀 가래들이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관지에 이런 식으로 많이 부어 있습니다. 부어 있다 보니까 정상하고 천식 환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기관지의 내경이 그 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천식 환자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지에 있는 염증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제거시키는 것이 기관지 천식 환자의 중요한 치료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가래가 많아지고 이제 숨이 차고 그리고 이제 기침이 나는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천식에 걸리게 되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그다음에 숨이 차고 그리고 이제 기침도 이제 특히 밤이나 새벽 또 감기가 걸린 다음에 오랫동안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에 특히 내쉴 때에 많이 쌕쌕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양이 소리처럼 맹맹한 소리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관지 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천식은 급성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급성 악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급성 악화라는 것은 이제 특히 감기에 걸렸다든지 이럴 경우에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침도 보통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가지고 말하기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박도 빨라지고 식은땀도 나고 심하면은 졸도를 하고 그다음에 의식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소가 이제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응급약제를 이렇게 막 사용하더라도 약발이 소위 안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천식 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식을 유발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알레르기 비염과 마찬가지로 이 천식도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나 옷가루, 그다음에 애완동물, 곰팡이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에서 나오는 그런 질소 화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소 화물들이 또 천식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흡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바람들은 문제가 생기는데 앞서 제가 그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스키를 탈 이런 경우에는 아주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제 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 또 요즘에 이제 스프레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스프레이를 쓸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 물질들이 천식을 또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천식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1차적으로 환자를 이제 문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것들을 조합을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폐 기능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폐 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천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게 되고, 기관지 유발 검사라는 게 있는데, 기관지 유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천식이 있는 사람은 보통 환자들에 비해서, 보통 사람에 비해서 훨씬 기관지 수축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지 유발 검사를 통해서 천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식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하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부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안검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아천식하고 성인천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아천식은 실제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그 완치율 되는 것도 성인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소아호흡기를 보면은 이제 흡합가리가 성인보다 좀 미성숙하게 되어서 작기 때문에 산소 교환 능력이 좀 부족하게 되고, 또 가래가 또 많이 생깁니다. 또 호흡 근육이 이제 미숙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바이러스라든지 또 자극물질에 노출이 되더라도 빨리 이제 수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호흡 곤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에도 빨리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소아호흡기의 경우에는 천식이 있으면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호흡 곤란 없이 기침만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커감에 따라서 그 기관들이 폐에 있는 기관지들이 서서히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천식이 자연적으로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치료를 이제 조기에 잘 하게 되면은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다 더 천식이 생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잘 안 했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 심하게 천식을 앓고 있다든지 동반되는 그런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성인이 됐을 때까지 계속 천식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천식의 치료도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와 비슷하게 몇 가지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 환경 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이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이 약물 치료도 이제 흡입제가 있고 경구제가 있고 심하면 할 수 있는 주사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식도 알레르기 비염과 마찬가지로 면역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봄철 이제 알레르기 물질이 막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환경요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집안에 이제 환기를 한다고 너무 이제 문을 오랫동안 열어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황사가 날린다든지 그리고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문을 너무 오랫동안 열어두게 되면은 밖에 있는 알레르기 물질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특히 뭐 꽃가루가 많이 날 때 닫아두리 놓고, 그리고 문을 열어둘 때도 가능한 한 이제 너무 아침이나 밤 이런 경우는 좋지 않고 한 아침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출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시고, 특히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황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꼭 쓰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실 때도 충분히 그것을 소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쓰던 거 계속 쓰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 마스크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환경도 이제 습한 곳을 이제 제거하고 먼지가 너무 나지 않도록 청소해. 특히 이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실 때에 진공 청소기에서 나오는 그런 바람들이 오히려 진먼지 진드기를 막 날리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이제 관리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진먼지 진드기가 살 곳을 가능한 줄이는 게 필요한데, 특히 이제 카페트라든지 천소파 이런 것들이 이제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제 세척을 할 때는 가능한 좀 뜨거운 물에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 필요하면 이제 살충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이제 카바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카펫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 침구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이제 알레르기 카바를 좀 해주고, 특히 이제 베개 있지 않습니까? 베개에도 알레르기 카바가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보면은 실내 온도가 낮다든지 너무 높다든지 습도가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로 좋지가 않은데, 실내 온도를 적당하게 한 18도에서 20도, 그다음에 습도도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진공 청소기에 고성능 필터가 달려 있는 그런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는 것이 충분하게 이제 걸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필터를 꼭 가진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그러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약을 써야 되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간요법은 어떤 것이 좋을까, 그런 데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증도에 따라 약물의 양이 또 달라지게 되고, 또 약물 치료를 하다가 증상이 이제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약물이 서서히 이제 줄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의사와 그리고 환자와의 그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연결을 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먹는 약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흡입기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부작용이 상당히 작고 효과가 아주 높은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식 치료를 할 때에 유의 사항이 있는데, 천식을 이제 치료할 때 동반된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거의 한 70~80%, 90%까지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염 치료를 항상 주의 있게 해야 되겠고, 때로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질환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동반이 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한 이제 흡연이라든지 또 특수 상황에 대한 그런 고려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신을 했을 경우라든지 또 운동에 의해서 또 악화되는 그런 천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치료도 같이 해야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스피린과 같은 그런 진통소염제가 천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에 대한 그런 이제 혹시 관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면역 치료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알레르기 내과에서도 면역 치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역 치료라는 것은 이제 알레르기 원인에 대한 과민 반응을 억제하는 치료법이라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 독감 백신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죠? 독감 백신 주사를 맞으면은 그때 이제 독감이 안 걸린다든지, 또 독감한테 걸리더라도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백신과 같이, 이런 알레르기 면역 치료도 바로 백신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약물 치료를 오래 하는 데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피할 수 없는, 알레르기 물질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든지,
그리고 약물 치료로 충분치 않는 그런 치료를 하고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로 할 수 있는 면역 치료 대상은 천식이라든지 비염, 그리고 벌독 알레르기 이런 경우에 시행을 해볼 수 있겠고, 일부 아토피 피부염에도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 치료 방법은 주사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면역 치료를 하는데 주사약도 해보고, 그 다음에 먹는 약도 해봤는데, 먹는 약은 집에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먹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한동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은 주사 면역 치료를 고려를 하고 있고, 주사 면역 치료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1, 2년 사이에 치료 효과를 보게 되고, 만약 효과가 있으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계속 지속을 해야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하게 관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 효과는 보면은 알레르기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를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자연적인 경과라는 것은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비염이 있다가 천식으로 넘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한 가지 알레르기 물질에 감작이 됐다가 또 여러 가지 물질에 감작이 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면역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한 5에서 6개월 정도에부터 이제 효과를 이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0에서 한 90% 정도 면역 치료가 효과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그런 민감도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비염이 있는 환자에게 천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면역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만성기침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알레르기가 서구화됨에 따라서 많은 그런 질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천식, 그리고 두드러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약물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 알레르기 내과에서 이러한 질환들을 계속 다루고 있고, 환자들에게 그 불편함들을 또 해소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또 관심 있으시면 또 제 클리닉으로 방문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알레르기 내과로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